샬롬 삼국지 2권 12번째. 조조의 기쁨은 정욱을 얻는 데 그치지 않았다. 순욱과 마주 앉은 정욱이 또 한 사람의 기재를 추천한 까닭이었다. 나는 고루하고 아는 게 적어 공의 추천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공의 고향 사람 중에 곽과란 이가 있는데 실로 뛰어난 현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잊을 뻔하였소. 그제서야 순욱도 곽가를 기억해내며 무릎을 쳤다. 곽가는 장가 봉효로 영천 양택 사람이었다. 일찍부터 천하가 어지러워질 줄 알고 이름을 숨긴 채 영걸스럽고 빼어난 이들과 오가며 속된 무리들과는 상종을 아느니 비록 널리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는 이는 모두 그 재주를 귀하게 여겼다. 그 또한 처음에는 북쪽의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으나 곧 떠나왔는데 그때 원소의 모사 심평과 곽도에게 남긴 원소의 인물평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인용될 만큼 유명하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 주인을 찾는 데 깊이 헤아려야 하니 그래야만 틀림없이 공명을 이룩할 수가 있소. 원공은 헛되이 주공을 본받으려 하나 아직 사람을 쓸 줄 모르는 것 같소. 일을 많이 벌이나 꼭 필요한 것은 적고 지물을 좋아하나 결단성이 없소이다. 함께 천하의 큰 어지럼을 가라앉히고 패왕의 업적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 같소. 그런 곽가를 상객의 애로 맞은 조조는 그와 한나절이나 천하의 일을 의논한 뒤 그가 나가자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나를 도와 큰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저 사람일 것이다. 곽가도 조조 앞을 물러나와 여럿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야 참주인을 만났다. 그렇게 조조의 사람이 된 곽가는 다시 또 한 사람을 청거했다. 회남 성덕 땅의 유엽이란 이로 광무제의 적파 자손이었다. 조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예를 갖추어 그를 정했다. 유엽 또한 기꺼이 왔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을 청거에 올렸다. 한 사람은 산양군 장읍 사람으로 자는 백령으로 쓰는 만총이요 다른 하나는 같은 산양군 무성 사람 여건이었다. 조조는 둘 모두 들은 이름이라 서둘러 사람을 보냈다. 만총과 여건이 다시 한 사람을 추천하니 진류의 병구 땅 사람 모계로 조조는 또한 사람을 보내 그도 맞아들이게 했다. 하나같이 당대의 제1급 모사들이었다. 그 무렵 조조를 찾아 든 것은 모사들뿐만 아니라 무장들도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우금이었다. 그는 태상 거평 사람으로 자는 문칙이라 하였는데 무리 수백을 이끌고 조조에게 투항해 왔다. 조조는 그가 말을 잘 다루며 무예에 뛰어난 걸 보고 전군 사마로 삼았다. 그 다음은 전위였다. 하루는 하우돈이 한 장대한 사내를 이끌고 조조 앞에 나타났다. 조조가 누구냐고 묻자 하우돈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진류 땅의 전위라는 장사입니다. 용력이 남달라 일찍부터 진류태수 장막에게 몸을 의탁했으나 그 아래 것들과 뜻이 맞지 않아 수십 명을 때려 죽이고 산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산중에서 범을 쫓아 개울을 건너뛴 그의 모습을 보니 범보다 더 사납고 날랬습니다. 이에 특히 그를 이리로 데려와 주공께 정거하는 것입니다. 조조도 한눈에 비범함을 알아볼 만했다. 내가 이 사람의 용물을 보니 크고 씩씩함이 남다르다. 반드시 힘 또한 남다를 것이다. 조조가 그렇게 말하자 하우돈이 신이 나서 자랑했다. 이 사람이 일찍이 친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있는데 죽인 자의 목을 잘라 저작거리를 지나갔으나 수백 명이 뻔히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쓰는 무기는 두 자루 갈래난 쇠창으로 그 무게가 80근이나 되지만 그걸 끼고 말 위에 올라 휘두르는 모습은 나는 듯 가벼워 보일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직접 그걸 확인하고 싶어진 조조는 하후돈을 시켜 보기를 정했다. 조조의 명을 받은 전위는 실제로 80근 쇠창 두 자루를 들고 말 위에 뛰어올라 나는 듯 닫고 멈추는데 창 그림자와 사람의 그림자가 한 덩이로 엉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몸놀림이 빨랐다. 전위가 한창 솜씨 자랑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호련 바람이 일며 조조 장하의 큰 깃발이 쓰러지려 했다. 여러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바로 세우려 했으나 워낙 바람이 세어 세울 수가 없었다. 그걸 본 전위가 말에서 뛰어내리니 한 손으로 깃대를 잡으며 소리쳤다. 모두 물러서라.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군사들은 얼결에 모두 깃대를 놓고 물러섰다. 그러나 전위가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깃대는 그새 뿌리라도 내린 듯 세찬 바람 속에서도 꿈쩍 않았다. 실로 그 옛날 앙내와 같은 장사로구나. 그걸 본 조조가 감탄했다. 앙내란 은나라 때에 이름난 장사였다. 조조는 전위를 장전도 위로 삼고 입고 있던 비단옷을 벗어줌과 아울러 좋은 말과 안장도 내렸다. 조조의 인재를 반기는 마음이 되게 그러했다. 그 뒤로도 조조를 찾아오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다. 그를 한 이라면 뛰어난 모사요, 무예를 닦은 이라면 범 같은 맹장이라. 차차 조조의 위세는 산동 일대를 떨쳐 울렸다. 수십만의 군사와 수백의 양장 모사를 거느리게 되자 참고 억눌러 온 조조의 야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하를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조조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일과 권속을 자기의 세력권 안으로 불러들여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대 세력에게 인질로 내주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때 조조의 아버지 조송을 비롯한 일가족 40여 명은 낭야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원래 진류 땅에 있다가 조조가 주동이 된 관동 제후들의 의병이 동탁 타도에 실패하자 동쪽 멀리 피해간 때문이었다. 하지만 낭야가 비록 산동의 한쪽 끝이라고는 해도 조조가 근거하고 있는 동군으로부터는 전리에 가까웠다. 조조의 보호가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땅이라 일가를 거기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조조는 생각 끝에 태산 태수응소를 보내 부친 조승과 일가 노이를 낭야에서 모셔오게 했다. 천하 쟁패에 뛰어들기 위한 채비의 마지막 마무리인 셈이었다. 연못을 떠나 대해로, 연못을 떠나 대해로. 옛 제나라 동쪽 고당현의 벌판에 4~5천의 병마가 몇 달째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바로 공소찬의 요청을 받아 원소를 견제하고 있는 유비의 군사들이었다. 비록 동탁의 중재로 군사를 거두기는 했지만 원소와 공소찬은 이미 하늘을 함께 일 수 없는 사이가 된 뒤였다. 유비는 군막 앞에 나와 멀거니 사냐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도 깊어 마을 뒷산에는 복사꽃이 환했다. 복사꽃을 보자 유비는 문득 처음 관우 장비와 만나 형제를 맺던 탁현의 복사꽃 핀 동산이 떠올랐다. 벌써 9년, 그 사이 수많은 싸움터를 헤매었고 나이도 서른을
훌쩍 넘어섰으나 아직도 그는 떠돌이 객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자신의 저지에 생각이 머물자 유비는 새삼 기분이 울적해졌다. 운장과 인덕은 어디 있느냐? 유비는 시중드는 군사를 불러 물었다. 그동안 말없이 자기를 따라준 그들을 위로하고 아울러 자신의 울적한 회포도 풀 겸해서였다. 두 분 장군께서는 조금 전 진체를 둘러보러 나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군사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돌아오거든 즉시 내가 찾는다고 일러라.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비록 대여섯의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때 황건의 난리를 만나 몸을 일으킨 이들은 그 사이 모두 한 군국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원소는 기름진 기주를 차지했고 원술은 회남에 자리 잡았다. 조조는 연주의 주인이 되었고 공소차는 북방의 여러 군을 거느린 강자였으며 비록 죽었으나 손견 또한 한 군의 대수였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도 조그만 고을에 상으로 남의 부림을 받고 있었다. 거기다가 유비는 더욱 울적하게 만든 것은 형제같이 지내온 공소찬의 변화였다. 북으로는 요동 오한을 지배하고 남으로는 산동까지 세력이 뻗을 만큼 힘이 자라자 공소찬은 차츰 교만하고 조심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같은 변화는 유비를 대하는 태도에도 미쳐 전에는 형제처럼 가까이 하면서도 예를 잃지 않더니 그 무렵 들어서는 잘해야 객장 대접이요 때로는 바로 막장 부리듯 했다. 하지만 유비는 쓸데없는 울적함에 오래 빠져있지는 않았다. 기다린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 천성이 느긋하고 매사를 좋게만 보는 유비는 곧 그렇게 중얼거리며 군막 안으로 들어갔다. 술과 안주를 내오너라. 시중드는 군사에게 그같이 말한 뒤 악기는 축을 꺼냈다. 축은 거문구와 비슷한 악기입니다. 음리를 좋아하는 그가 자주 즐기지는 못하지만 군마개까지 가지고 다니는 악기였다. 줄을 가다듬은 유비는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큰 바람이 일으며 구름 높이 나는 도다. 널리 위험을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네. 맹사를 얻어 전하를 평안케 하리. 근심이나 한탄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호쾌한 목소리였다. 미처 그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군막을 들치며 관우와 장비가 들어왔다. 그 노래는 고제의 대풍가가 아닙니까? 그를 아는 관우가 약간 어이없는 눈길로 물었다. 유비가 천연스레 축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네. 왕자의 호기가 넘치는 노래일세. 그러자 비로소 장비도 그 노래에 대해 들은 게 기억나는지 불퉁거리며 반문했다. 고제께서 이미 전하를 병정하신 뒤 고향에 돌아가 부르신 그 노래가 자기 땅 한 치 없이 이리저리 불러다니는 형님과 무슨 상관이슈?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고제께서는 이미 육신을 넘기신 때였다. 하지만 내 나이는 이제 겨우 33. 아직도 긴 세월이 남았구나. 더구나 고제께서는 이 나이엔 아직 사상의 정장에 지나지 않으셨느니라. 거기에 비하면 나의 군상은 오히려 너무 벼슬이 높지 않으냐. 그래서 허구한 날 집 지키는 개새끼처럼 빈 들판에서 오지도 않는 원소나 기다리고 있단 말씀이요. 말투로 보아 이미 불평이 찰대로 찬 장비였다. 그때 관우가 엄한 목소리로 장비를 꾸짖었다. 익덕 형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일이 그렇지 않소. 남대없는 상전 하나 만들어 그 명령에 여기 이렇게 죽치고 앉았기 벌써 몇 달째요.
허다못해 황건의 잔당이라도 찾아 나서는 게 옳지. 이게 무슨 꼴이요? 장비가 퍼붓듯 대꾸했다. 그걸 유비가 조용한 목소리로 달랬다. 익도, 네 말도 옳다. 내가 노둔해서 자네들 고생이 많은 줄은 안다. 하지만 조급히 군다고 될 일은 아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 날라져 오는 술과 안주를 보며 한층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들이 울적할 것 같아 술과 안주를 마련케 했으니 오늘은 마음껏 마셔 울적함을 씻어내게.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면 좋은 길도 있을 것이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장비였다. 거기다가 정에 약해 유비가 부드럽게 달래자 금세 심술이 부러졌다. 환한 얼굴로 탁자 모퉁이에 자리 잡자 관우도 말없이 따라 앉았다. 공손태수와는 10여 년을 형제처럼 지내왔고 그 또한 이제는 한 지역의 웅자가 되었으나 우리가 몸답게 넉넉한 물은 못 대는 것 같네. 실은 나도 그걸 울적해 하던 참이라네. 그러나 달리 생각해봐도 좋은 방책이 떠오르지 않으니 난 감하이. 한 차례 술이 돈 뒤 유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비가 대뜸 대답했다. 우리도 조조처럼 황건의 잔당들을 쓸어 힘을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조조는 이미 태술한 벼슬이 있었고 군사들도 수만이나 되었지만 매우 힘든 싸움을 했다고 들었네. 그런데 나는 한낱 군의 상이요. 기껏해야 5천 남짓한 병력으로 뭘 한단 말인가. 그럼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고 적당한 주군을 골라 빼앗읍시다. 원술이 그랬고 조조도 처음부터 조정에서 받은 벼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 되네. 우선 나는 그들만한 재주와 힘이 없거니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중요한 건 대의야. 힘과 술수로만 남의 기업을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할 뿐더러 천하 사람들의 신망을 잃게 되는 접경이지. 그 말에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던 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의 아닌 것을 취하기보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되니 남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뿐이란 결론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장비가 다시 심통을 부리려 할 때였다. 군사 하나가 달려와 급히 고했다. 장군을 뵙고자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더냐? 북해 태수 공룡이 보낸 사람이라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들라 하여라. 북해 태수 공룡이란 이름을 듣자 유비가 안색을 고치며 사자를 들게 했다. 잠시 뒤에 나타난 사람을 보니 온몸이 피와 땀에 젖고 먼지를 뒤집어 쓴 청년 장수였는데 얼굴은 낯설었다. 문거자가 그대를 보냈다는 말은 들었소만 그대는 뉘시오. 저는 동해의 태사자란 하찮은 사람입니다. 북해 태수 공륜과는 골육도 아니고 고향 친구도 아니나 특히 의기가 서로 맞아 걱정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태수께서 매우 큰 어려움에 빠져 있기로 그분을 위해 특히 장군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공북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니 무슨 일이오? 지금 황건의 한 우두머리 관해란 자가 5만의 무리로 북해를 에워싸고 급한 공격을 퍼부어 성의 위태로움이 아침 저녁을 다툴 지경입니다. 그리고 태사자는 공룡의 편지를 내어줌과 함께 북해의 사정을 자세히 말했다. 바로 이틀 전의 일이었다. 북해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황건적의 우두머리 관해가 갑자기 무리 5만을 이끌고 북해성을 향해 밀고 온다는 전가를 받은 금융은 급히 군사를 수습해 성을 나갔다. 관해가 무리 앞으로 말을 몰고 나와 잠옷 위험 있게 말했다. 내가 알기로 북해는 양식이 넉넉한 곳이다. 곡식 만성만
빌려주면 즉시 군사를 물리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성을 깨뜨려 늙고 젊고를 가리지 않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으리라. 태수는 어쩌겠는가. 실로 눈 아래 사람이 없는 듯한 태도요 요구였다. 성난 공룡이 소리 높여 꾸짖었다. 나는 대안의 신하로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태수다. 어찌 도적의 무리에게 곡식을 바쳐 평온을 사겠느냐. 그 말에 관에도 성이나 칼을 휘두르며 말을 박차 달려 나왔다. 관에가 똑바로 궁룡에게 달려드는 걸 보고 궁룡 쪽에서는 장수 종부가 또한 창을 끼고 말을 달려 마주쳐 갔다. 그러나 종보는 관에의 상대가 못 되었다. 몇 번 창칼을 나누기도 전에 관에의 한 칼을 맞고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 바람에 기가 꺾인 공룡의 군사들은 어지러이 쫓기면서 성 안으로 숨었다. 관에는 무리를 나누어 사면으로 북해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성 안에 갇힌 공룡은 울적하고 근심스러웠다. 그때 성 안에는 서주태수 도겸이 보낸 미축이란 이가 와 있었는데 그 또한 답답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이었다. 간신히 하룻밤을 지탱한 공룡은 성 위로 올라가 적세를 살폈다. 사방을 숲을처럼 덮고 있는 것이 적의 기치 장검이요 메뚜기 떼처럼 흩어져 있는 것은 적의 병마이니 노는 것은 근심과 불안뿐이었다. 그런데 돌연 성 밖에 한 장수가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적진 가운데 뛰어드는 게 보였다. 왼쪽을 찌르고 오른쪽을 후비며 똑바로 성문을 향해 달려오는데 그 기세가 마치 무인지경 가듯 했다. 성문을 여시오. 입구 성문 아래 도달한 그 장수가 성벽 위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공룡은 그 장수가 누구인지 몰라 감히 성문을 열지 못하다가 그가 다시 밀려온 적변 수십 명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서야 급히 성문을 열어 맞아들였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들어온 장수의 이름은 태사자요 자는 자의라 했다. 원래 동네 황현 사람으로 용맹과 무예가 뛰어난 장제였는데 그의 노모가 북해성 밖 20리쯤 되는 곳에 살고 있어 공룡이 매양 곡식과 피륙을 보내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태사자는 요동 지방에 나가 있었으나 그 사람됨이 비범함을 전해들은 공룡은 얼굴도 못 본 태사자를 흠모하여 그의 노무를 보살펴왔다. 노무의 명을 받들어 태수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태사자는 자신을 밝힘과 아울러 그렇게 말하며 공룡에게 공경의 예를 다했다. 이미 그의 뛰어난 무예를 직접 확인한 뒤인지라 공룡은 몹시 기뻤다. 태사자를 무섭게 여겨 두터이 대하며 갑옷과 안장을 내려 그 정을 표했다. 태사자가 감격해 받으며 말했다. 제가 군사 1000명만 빌려주시면 성을 나가서 도적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대가 비록 씩씩하고 날래나 적의 세력이 워낙 크니 가볍게 나가서는 아니되오. 공룡이 조용한 어조로 말렸다. 그러나 태사자는 더욱 호기롭게 정했다. 아닙니다. 노무께서는 태수의 은덕에 감복해서 이 태사자를 특히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도적들의 애워쌈을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돌아가 노무를 뵙겠습니까? 원컨대 한바탕 결사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룡은 무등 다른 한 가지 방책이 생각난 듯 이야기를 딴 쪽으로 끌어갔다. 내가 듣기에 유현덕이 당세의 영웅이라 할 만하다 했소. 마침 그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고당에 머물러 있다 하니 만약 그의 구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포인은 절로 풀릴 것이요. 다만 근심되는 것은 도적들이 겹겹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 사자로 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 외다. 대사자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곧 투구끈을 여미며 결연히 말했다. 대수께서 글을 써서 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공융도 기뻐하며 유현덕에게 보내는 글 한 톡을 닦아서 대사자에게 주었다. 대사자는 갑옷으로 몸을 단단히 감싸고 허리에는 활과 살을 찬 채 창을 잡고 말 위로 올랐다. 갑자기 성문이 열리며 대사자가 홀로 말을 달려 나오는 걸 보자 에워싸고 있던 도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성지 가까이 있던 도적의 장수 하나가 졸개 수십 명을 이끌고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대사자는 입 한번 열지 않고 잇따라 대여섯을 창으로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니 도적들은 놀라 길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의 우두머리 관에는 한 사람이 성을 나와 길을 앗고 있다는 말을 듣자 반드시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사자일 것이라 짐작했다. 스스로 수백 길을 몰고 급하게 뒤쫓아 8방향으로 대사자를 에워쌌다. 그러나 대사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을 말 안장에 걸더니 활을 꺼내 살을 먹였다. 시위 소리와 함께 8갈래로 날아간 화살은 단 한 대도 빗나감이 없었다. 다가드는 자마다 급소에 화살을 맞고 말 아래로 떨어지니 겁을 먹은 도적의 무리는 아무도 다가들지 못했다. 그래도 공부캐가 세상에 유비 있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공용의 길과 태사자의 말로 그 같은 북해의 사정을 알게 된 유비는 그렇게 말하며 곧 관우와 장비에게 군사를 움직일 준비를 하게 했다. 만일 그 사이 원소가 움직이면 공소찬에게는 뭐라 하시겠습니까? 관우가 그런 유비에게 신중하게 물었다. 이곳 일은 잠시 청주자사 전해에게 맡겨두는 수밖에 없겠네. 우선은 공문거에 일이 급하네. 유비는 그렇게 대답하며 군사 3천을 이끌고 북해로 떠났다. 금융은 노나락 곡부 사람으로 공자의 20대 손 대산도의 공주의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종명하였는데 나이 10살 때 하남윤 이응을 찾았다. 이응은 소위 정의파의 우두머리 되는 선비로 그때 이미 세상에 널리 깨끗한 이름을 얻고 있었다. 거기다가 벼슬이 하남윤이니 어린아이가 찾는다고 문지기가 쉽게 들여보내줄 리가 없었다. 그때 공룡이 가로막는 문지기에게 말했다. 우리 집과 하남윤의 대과는 오랜 세교를 맺어왔소. 들여보내주시오. 그 말을 들은 문지기는 아무리 어린애라 해도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공룡을 이응에게 데려가 들은 대로 말했다. 이응이 보니 얼굴도 낯설고 이름도 처음 듣는 어린 소년이라 이상하듯 물었다. 너는 우리 집과 세교가 있다 하였지만 도대체 너희 조상 누가 우리 조상과 친하단 말이냐? 그 말에 공룡이 천연덕스레 대답했다. 예전 공자께서 노자께 예를 물으셨다니 저와 사군이 어찌 여러 대를 알고 지낸 집안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곧 이응의 성이 노자의 성과 같음에 의지해 꾸며댄 말이었다. 비록 어린아이의 말장난일지 모르나 이응은 공룡의 재주를 기이하다 여겼다. 그때 마침 대중대부 쥐니가 찾아오자 이응은 공룡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참으로 기동일세. 그러나 쥐니는 공룡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 천하의 이응에게 대수롭지 않은 말장난으로 크게 칭찬받는 어린 것에 대한 시기까지 겹쳐 비꼬는 어조로 대꾸했다.
어릴 때 총명하면 어른이 되어서는 반드시 총명해지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공룡은 대받아 말했다. 그 말이 옳다 하면 대부께서는 어릴 때 틀림없이 총명하셨던 모양입니다. 쥐니로서는 자신의 한 말이 자신이 걸려든 셈이었다. 허허거리며 이응의 말에 찬성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당대의 큰 인물이 될 것일세. 그 뒤 공룡은 중랑장이 되었다가 거듭 벼슬이 올라 북해 태수에 이르렀다. 태수가 되어서도 손님이 찾아오는 걸 몹시 좋아해 항상 말하곤 했다. 자리에는 귀한 손님이 가득하고 술독에는 술이 비지 않는 게 내가 가장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그 공룡과 유비와의 인연은 그리 깊지 못했다. 지난번 관동의 제후들이 일어나 동탁을 칠 때 17갈래 제후 가운데 하나로 참거해 공소찬을 따라온 유비와 인사를 나누었을 뿐 다시 몇 년이나 내왕이 없다가 갑작스레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다. 연히 사람이라면 공룡의 그 같은 요청이 좀 엉뚱스러웠겠지만 유비는 오히려 그게 더 기뻤다. 사사로운 정분에 의지하지 않고도 공룡 같은 천하의 제사가 자기를 믿어줄 만큼 세상에 자신이 알려진 셈이기 때문이었다. 유현덕이 관장 두 아우와 대사자 그리고 삼천 군마를 재촉해 북해에 이르자 도적의 우두머리 관해가 먼저 맞았다. 멀리서 구원군이 이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어 마주쳐 온 것이었다. 제 딴에는 성안의 군사와 연결되기 전에 하나씩 나누어 깨트리려는 심상 같았다. 듣기와는 달리 구원군이 겨우 3천인 것을 알자 관에는 이내 마음을 놓았다. 북해성을 포위하는데 2만을 남겨둔다 해도 자신에게는 구워놓은 군사의 10배가 넘는 병마가 있었다. 이에 관에는 여러 말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진 앞에 나와선 유현덕을 향해 똑바로 말을 몰아 덮쳐갔다. 대사자가 그런 관해를 향해 말머리를 돌려 세울 때 관운장이 먼저 말을 달려나가 관해를 맞았다. 관운장과 관해의 말이 서로 어울릴 무렵 양군의 함성은 전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비록 도적의 우두머리라 하나 과연 관해는 용맹을 뽐낼 만했다. 관운장과 아울러 수십 합을 버티는데 참혹 그 광경이 볼만했다. 하지만 그도 끝내 관운장의 적수는 못 되었다. 갑자기 관운장이 청룡도를 일으켜 세우는가 싶더니 길게 흰 무지개를 그리며 후리는 곳에 관해의 몸이 두 동강나 말 위에서 떨어졌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대사자와 장비가 각기 말을 내어 창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입했다. 현덕 또한 군사를 몰아 그들을 따르며 죽이니 비록 머릿수가 많다 하나 도적의 무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금세 대우가 흐트러지고 군령이 상하로 이루지 못했다. 공룡도 성위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관우 장비 형제와 태사자가 싸우는 모습이 마치 양떼 속에 뛰어든 호랑이와도 같았다. 종행으로 치다르며 베고 후리고 찌르고 후기는데 아무도 당하지 못했다. 성문을 열어라. 힘을 얻은 공룡이 그렇게 영을 내리며 성 안의 병마를 이끌고 달려 나왔다. 앞뒤에서 적을 막자 아무리 수가 많은 도둑의 무리지만 마침내 견뎌내지 못했다. 태반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고 나머지는 거미 새끼처럼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유비를 성 안으로 맞아들인 공룡은 예를 마치자마자 크게 잔치를 열어 유비와 아울러 장졸들의 노고를 지하했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유공께서 때맞추어 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북해 땅은 도적의 소열이 될 뻔하였소. 한 차례 술이 돈 후 공룡이 새삼 그렇게 감사한 뒤 다시 정색을 하며 덧붙였다. 이제 이 북해 땅은 평온해졌으나 아직 이 공아무개의 근심은 거치질 않았소. 실은 공을 청한 것도 황건의 무리 때문만은 아니었소. 아니 그럼 아직도 태수를 괴롭히는 무리가 남았단 말씀입니까? 이 일은 나의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남아라면 의를 짚어 나서야 할 일이외다. 바로 서주의 도공조를 구하는 일이요. 그러자 유비도 고당에 둔치고 있을 때 들은 소문이 떠올랐다. 도겸의 수와 장수가 조조에 붙인 조승과 그 일가 40여 명을 죽인 까닭에 성난 조조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서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유비는 속으로 그 싸움을 안타깝게 여겼으나 둘 다 아는 사이라 어느 한쪽을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서서 말릴 만한 힘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 싸움의 후문을 듣기도 전에 공룡의 구원 요청을 받고 달려와 그 뒤가 궁금한 때였다. 이 비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공조에게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는 짐작은 합니다만 자세한 경과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태수께서는 더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조조는 순욱과 정욱에게 군사 3만을 주어 견성, 범현, 동화 등 근거가 되는 땅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하후든 우금 전유를 선봉으로 삼아 서주를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들어 서주를 치려는 셈이군요. 서주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유공도 아시다시피 도공조는 원래가 인의의 선비라 무비가 그리 대단하지 못했소. 겨우 구강태수 변양이 5천 군사로 서주를 도운다고 나섰으나 그마저도 하우돈에게 길이 끊겨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소이다. 도공조가 인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쩌자가 조조의 부친과 일과 권속을 죽이게 되었소. 들어보면 실로 그 내막이 딱하오. 공룡은 그렇게 말한 뒤 갑자기 영을 내렸다. 가서 미공을 들게 하라. 그러자 기다릴 것도 없이 한 사람의 훤칠한 선비가 들어오며 말했다. 사람을 멀리 보낼 건 없네. 일찍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말투로 보아 공윤과는 막역한 사이인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미추. 동해 구연 땅 사람으로 자는 자중이라 했다. 그의 집은 대대로 큰 부호였는데 평소 부리는 이와 손님을 합쳐 10,000명의 가재 누억이라 할 정도였다. 한 번은 낙양에 가서 장사일을 끝낸 뒤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여인이 수레에 태워주기를 정했으므로 미축은 그에게 자리를 내주고 수레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래자나 자기 때문에 걷는 미축에게 미안한지 여인이 자꾸 함께 수레에 오르기를 정했다. 아무도 없는 수레 안에 여인과 둘이 앉는 것은 예가 아니라 여겨 걷던 그였으나 여인이 자꾸 권하니 수레에 안이 오를 수 없었다. 그러나 수레에 오른 뒤에도 시종 단정히 앉아 음란한 눈길 한번 여인에게 건네는 일이 없었다. 그의 인품이 단정하고 깨끗하기가 그와 같았다. 몇 리 가지 않아 수레에서 내린 여인은 미축에게 감사에 덧붙여 놀라운 말을 남겼다. 나는 남방의 화덕성군으로 불을 주관하는 신 화덕성건으로 이번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그대의 집을 불지르러 가는 길이오. 그러나 그대가 나를 예를 다해주는데 감격하여 그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오. 되도록 빨리 돌아가서 재물을 건져내도록 하시오. 나는 밤중에 그대의 집에 이를 것이오.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련히 사라졌다. 크게 놀란 미축은 집으로 달려가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급히 끌어냈다. 오래지 않아 과연 부엌에서 불이 일더니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석갈이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버렸다. 미리 알고 재물들을 꺼내지 않았던들 하루 사이에 거지가 될 뻔했던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미축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전처럼 재물에 매달리지 않았다. 돈과 곡식을 흩어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제하고 향리를 위해서도 물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소문이 태수 도겸의 귀에 들어가니 그 또한 어진 사람이라 그 같은 미축을 보아 넘기지 않고 불러들여 별과 종사로 삼았다. 그러다가 조조의 대군이 서주로 밀려들자 도겸을 위해 옛 친구 공용에게 구원을 정하러 온 것이었다. 서주의 하찮은 아점 바치 미축이 저희 사군을 위해 유상공께 문후 드립니다. 그는 잔치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유비에게 길게 읍을 하며 예를 올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비였다. 미축의 번듯하고 구김없는 모습을 보자 지난날 조자룡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 되었다. 분명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오랜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람인 듯한 익숙함과 친근함에 더하여 까닭 모르게 혈육의 정까지 느껴졌다. 유비는 절로 부드럽고 밝은 얼굴이 되어 그런 미축의 예를 받고 난 뒤 물었다. 방금 공태수로부터 서주의 일을 듣고 있던 참이오. 그런데 어째서 도공조같이 어지신 분이 남의 일가를 몰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셨소? 그 말에 미축이 잠깐 민망한 빛을 띠더니 차분하게 일의 내막을 밝혔다. 우리 사군께서는 조승과 이쪽 40여 명이 서주 땅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친히 주의 경계까지 나가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틀이나 잔치를 벌여 환대하시고 떠날 때는 성 밖까지 배웅하시면서 특히 도의 장계에게 군사 500을 주어 그들을 호위케 하셨습니다. 조조와는 지난날 관동의 기회 때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동탁과 싸운 정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가 산동 일대에서 크게 세력을 떨치는지라 가까운 땅의 임자로서 그와 우위를 두텁게 해두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비 땅에 이르러 갑작스런 큰 소나기를 만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은 조승 일가와 함께 가까운 산사로 피했으나 그 사이 몸이 한박 졌고 추위에 떨게 되어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던 미축은 다시 생각해도 한스러운지 가벼운 탄식까지 곁들이며 계속했다. 장계란 자는 본시 황건의 여당으로 우리 서주의 투항에 도의 자리에 올랐는데 부하들의 불평이 거지자 슬며시 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조승 일가가 따르는 수백만도 100여 대나 될 만큼 재물을 싣고 있는 걸 보고 그동안 감추고 있던 도둑의 본색이 고개를 든 데다 황건이 다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을 죽이고 도망쳐도 갈 곳이 많으리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유비는 거기까지만 들어도 나머지는 절로 알 것 같았다. 도공주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셨구려. 그렇습니다. 놈들은 그날 밤 삼경에 조승 일가를 모조리 죽이고 100여 대의 수레에 실은 금은 보화를 덜어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조승의 아우 조덕은 진작에 칼에 맞아 죽고 조승도 접과 함께 뒷간으로 숨어들었다가 거기서 장계의 졸개들의 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도공조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소. 칼로 사람을 죽였다 해서 그 칼을 만든 대장장이까지 벌한다면 세상에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자사께서는 오히려 잔치까지 벌려 조승 일가를 환대하지 않았소. 그런데 조조는 그 죄를 우리 자사께 물어 아비의 원수를 갚는다 하고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점령하면 군사건 백성이건 모조리 죽여 분을 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득 유비의 머리나는 지난날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몰살시킨 일이 떠올랐다. 가볍게 단식하며 말했다. 천도가 멀다 하나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은 않소. 아마도 그 일은 지난날 그가 죄 없는 여백사 일가를 몰살시킨 응보 같소. 그런데 그 뒤 싸움은 어떻게 되었소? 조조는 보술설한, 원수를 갚고 한을 씻는다는 보술설한 네 글자를 크게 쓴 깃발을 앞세우고 서주로 물밑을 밀어왔습니다. 우리 자사께서는 먼저 진두에 나가 조조에게 앞뒤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화호를 정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령 한마디로 하우돈을 내보내 우리 사군을 배려드니 우리 쪽에서는 조표가 달려나가 싸움이 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갑자기 미친 듯한 바람이 일며 모래가 날고 돌이 굴러 눈코를 뜰 수 없게 된 탓에 양편 모두 군사를 물렸지만 우리 서주병은 조조의 날래고 강한 청주병에게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간신히 성 안으로 들어오시기는 해도 지금 우리 사군께서는 스스로 몸을 결박지어 조조에게 항복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구하려 드실 지경으로 낙담해 계십니다. 끝.